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세종이 지방 자치 특별 자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종을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이 자치에 대해서 많은 그 정책을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알려져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이론적인 그 뒷받침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나 스코틀랜드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이 주민 자치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정립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수학자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먼저 이정만 5분 정도 이렇게밖에 시간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님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좀 들으면서 그다음 읽으면서 조금 더 나름 이제 강조 보태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의 풀뿌리 민주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기대의 어떤 특성, 글에서도 뭐 이른바 세종의 풀뿌리 주민자치령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사회자 정재근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종의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필연적인 어떤 제도 토대, 기반도 한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세종 자치시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사무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치단체와는 좀 다르게 옥면동 단위로 어떤 사무를 위탁시킬 수 있는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데 참고해서 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옥면동의 어떤 위탁 사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려가 되면 좀 세종을 떠받치고 있는 필연적 제도와 연계된 방안들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종 자치시에서는 유리한 실질적인 옥면동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방향으로 주민 주도성, 효능감 향상을 강조하시는 다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도 세종 시민이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신도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위별로 입주자 대표에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세종시는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도 더 오프라인 중심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대표 회의와 소위 말해서 주민참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옥면동 주민자치와의 연계, 강화, 요걸 굉장히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의제의 어떤 체감성이라든지 참여의 어떤 접근성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참여의 기제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좀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도시에는 항상 또 보여지는 게 단지별로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거든요. 경쟁 관계. 이게 아파트 값에 민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 참여 공간을 좀 열어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참고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려는 방향.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 제도.
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읍면동 시 본청단에 주민참여 예산 기구가 있고 읍면동 단위별로도 지부 하위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 기구가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조금 더 위상을 높이고 이게 활동의 거점 주축 조직으로 좀 키워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과 주민자치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통합 운영하는 방도 방안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또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면서 참여의 대상이 너무 행정, 집행부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감을 정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집행부 중심의 어떤 정치 행정 형태에서 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게 주민 참여라든지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예 대체하는 것은 아닌 이상 지방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도 중요한 축이지만 또 우리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도 중요한 어떤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함께 가지 않고서는 소위 말해서 주민 참여의 효능감도 키워내기가 어렵다.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어제 일이니까 공주시에서도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원래 완전히 삭감돼. 여야 간에 또 뭔가 미미한 어떤 정당 간의 어떤 뭐랄까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자치법도 중요하고 예산 문제도 중요한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 민주주의, 지방 민주주의를 조금 이렇게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주민 참여의 방향, 대상을 너무 집행부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오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일단 이후에서 있었던 지역 정책의 변화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의 표현을 결속 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단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어에 대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 나름대로 낙후 지역 개발 정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속 정책이라는 말 쓰는 것이 낙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 같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필 때는 용어에 대한 선택, 물론 이전에서도 이런 걸 많이 있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이유혁신 정책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는 경제혁신이라든지 산업혁신만이 아니라 사회혁신을 포함하는 이런 발전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이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도시 건설이라든지 특구 개발이라든지 무슨 뭐 시티 건설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균형 발전할 시기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로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영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외로움 고독호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혁신은 무엇인가를 일으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발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전략은 고령화라든지 거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필 때 이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런 개념을 보기보다는 사회혁신을 낙후된 지역이라는 쪽
또 저개발된 지역 쪽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4차 균형 발전 계획이 2020년까지 진행되고 다음에 5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4차, 5차까지 가는 와중에 보게 되면 균형 발전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발전해 나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러니까 불균형에 대한 원인은 다 검토가 되는데 왜 이 균형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찾아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정책을 알리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균형 발전은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강력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학교만 해도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에서도 이 동북부 지역하고 서남부 지역의 경우는 개발 경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김은규 박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만 제가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도 충청남도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이 하나인데 참여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지만 참여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고려가 되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이 되시겠지만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행정복지센터하고 꼭 연결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좀 정확하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외의 지역 정책은 구성원들의 결속을 유지를 위해서 그 낙후 지역에 대한 학교적 지원으로 전체 균형 발전이 도모하지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은 지역 혁신 전략을 기초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략이 공간적으로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 단위, 국가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연대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이런 이후의 지역 정책이 우리 대전이라든가 대전, 세종, 충청권 지역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큰 줄기는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충청권에서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가 광역계획이 있습니다. 대전시청에서는 이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있고, 그런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그냥 간단하지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권역에서 낙후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제 구분하고 선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낙후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발전 전략을 수립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정교하게 과거에보다도 앞으로는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낙후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것, 또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건 균등이라는 어떤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균형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지 않는 좀 보완 관계에 있는 것. 꼭 무게가 똑같지는 않아도 서로 이렇게 이게 서로 어울리는 이런 거를 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은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칫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너무 평균적인 것들을 올리는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럴 때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균형이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표만 갖고서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서 균형이라든지 맞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EU에서는 뭐 마크적인 이제 뭐 그런 그 경제적인 지표를 하나 썼지만은 균형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표를 다양하고 섬세하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모든 도시하고 지역들이 사실 유사한 그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보면 이제 사람은 좀 다른데 같은 옷을 계속 입히려고 하는, 아니면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EU에서 어떤 그런 정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 및 지역의 어떤 여건이 다르고 특히 이제 뭐 도시의 어떤 용량, 캐퍼시티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발전 전략도 해당 도시라든가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이제 모든 도시들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뭐 육성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뭐 지역의 혁신, 그 이외의 지역 혁신 전략과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도시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거는 아까 발자진 내용 중에서 봤을 때 이용했던 협력 강화 전략, 이것이 아마 거의 인맥 상승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큰 아젠다,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럴 때 조금 그렇게 같이 그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 이호구입니다. 김상민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도 김상민 교수님하고 똑같이 드는 생각이 코헤전 팔러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게 균형, 상생, 뭐 공동체 뭐 이런 게 약간 가치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가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응집하자. 우리가 응집하려면 일종의 그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류의 관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 하나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써 전체가 같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행한 연구에서 그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연구가 뭐냐면 지역의 240세대 지자체 전부 자기 지역을 밀어주는 조례가 너무 많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 언론사 계신 분이 저한테 방문이 그러면 지역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지역이 다 못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청년 취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 동네만 취업을 우대시켜주면 우리 옆 동네에서는 취업을 못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가서. 그래서 뭔가 좀 이 결속이라는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됐다. 아까 저기 핀란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핀란드에 6개 시도 이제 헬싱키에서 캠페인에 저도 가보긴 했는데요.
핀란드는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결속 전략, 코리전 플러스의 대상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쿠 지역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핀란드로 보면 나쿠 지역 정책이 아니고요. 핀란드 전체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럽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아까 김상민 교수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 뒤에 그 청구문화 등의 홀하고 페인의 그 책도 있듯이 결국 우리도 폴리센트릭 구조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자체도. 그래서 어떤 이 폴리센트릭 구조를 지자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전략이 구조적으로 선 이후에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이 고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주 박사님 말씀하고도 사실 제가 이것저것 요즘 좀 다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세종시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단층제이기도 한데 이제 그 이정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민폐라든가 다른 어떤 전략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특히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곳은 감사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지방자치단체 집행계의 어떤 그 권한이 거의 압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여러 섹터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굉장히 권한 남용적인 측면의 의사결정, 인사권 남용을 보게 되거든요. 보면서 이게 왜 제어가 안 될까? 감사위원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작은 구조의 지자체라도 지자체 운영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의 견제한 균형이 확실하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다음 연구에서 기대되는 게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기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저도 행정학을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지만 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는 것은 사람이 그 구조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게 그럼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구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운용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니즈가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지금 제시해 주신 많은 구조 속에서 접점을 좀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쓰면서도 이 최근 어떤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미완결된 상태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 같은 것들을 주셔서 제가 또 좋은 어떤 그 연구 효과로 집에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발표하신 김홍주 박사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식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관계라든가 아파트 입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방의회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아파트 입대와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파트 입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도 의견을 제안해서 번홍 형태에 따른 어떤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과제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어렵더라고요. 계속 제안만 하지 어떻게 실제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에 현장에서 한번 다시 뛰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중심으로 이제 해주신 말씀 주신 문 교수님이랑 윤석환 교수님은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저쪽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학자다 보니까 제도를 좀 만드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뛰어서 들은 의견을 중심으로 제도화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그 현장에서 다녔고요. 그래서 그 반영한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좀 모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에 참석해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 이제 2010년인데요. 2010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에 저는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한참 통일 논의가 있어서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그 독일의 통일 사례를 배우려고 왔을 때 제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독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통일이 필요하지만 이 통일 비용이 참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이나 훔볼트 대학이나 또 독일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것이 독일도 과도해서 동독 지역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참 부담이 되고 그랬지만은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동독 지역에 사는 독일의 국민들도 똑같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투자의 돈이지 그것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젊은 층이 세금을 많이 걷는 데 대해서 다소간의 저항도 있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는 많은 그 독일 국민들이 그건 참 잘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동독 지역에 투자를 해서 동독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또 생산성도 그 소독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낮았던 것이 어느 정도 많이 향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한 나라, 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균형 발전이나 지금 아까 얘기한 포지션 팔로시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프라 비용이나 또 뭐 소멸 지역에 대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비용이 아니고 정말 투자라고 그러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그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익한 발제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대전 세종연구원과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세미나 제1세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